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네. 타인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책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성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 시리즈는 나오게 될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어떤 시리즈죠? 40에 읽는 띠링띠링띠링 50에 읽는 띠링띠링띠링 네. 한 권이 또 나왔습니다. 네. 40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은 사실 좀 이렇게 호기심 가는 철학자긴 하죠. 네. 워낙 이제 천재, 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철학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천재의 천재. 뭐 이렇게 네. 불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임재범 씨 이러면 이제 가수 중에 가수들의 가수. 그렇죠. 그런 네. 얘기 하는데 비트겐슈타인도 대단한 양반이라고. 저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예전에 아마 되게 얇은 책으로 네. 뭐였더라? 무슨 논고 뭐 이런 걸 아마 원리 철학 논고. 그랬나요? 네, 뭐 그런 거 봤는데 네네. 두 페이지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려워요? 진짜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나 그래 번역을 잘못한 건가 싶었는데 철학자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천재라 이 사람은 좀 누군가 해설을 해줘야지 그냥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 정프로님이 정말 어려웠던 책으로 이제 메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 말씀하셨는데 맞아. 거의 그런 수준이죠. 그죠?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뽕띠 책도 난 진짜 너무 짜증났어. 아니 좌절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석조차 못하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텍스트를 읽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못 읽겠어.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도 그럼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죠? 어렵지. 바로 이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그 어려운 비트겐슈타인을 임재성 작가가 좀 이제 마흔이란 나이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전기, 후기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뭐 그 부분도 일정하게 설명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일생과 그리고 그 비트겐슈타인의 저작 속에서 지금 이제 40을 맞은 그리고 뭐 40뿐 아니죠. 뭐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 그런 글들 이거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대단히 고통스럽다, 대단히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고통의 한가운데 처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아주 좋은 힘이 되어주는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인데. 네. 그러니까 이건 어렵진 않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는 거죠. 하긴 뭐 이렇게 이제 반은 해설서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왜 이제 40에 읽는 비트겐슈타인이 맞아 떨어지느냐. 그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 40을 기점으로 전기 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책, 논리 철학 논고가 있고 그게 전기의 책이라면 후기에는 이제 철학적 탐구 이렇게 나뉘지는데 뭐 이걸 여기도 책이 약간 설명이 나옵니다만 어떻든 전기에 자기가 세운 이론을 후기에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허물어뜨린다고 해야 될까? 자기의 논리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어떻게 보면 또 재구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40을 기점으로 해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40을 살아갈 때 보통 부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남과의 어떤 비교, 남과의 경쟁, 남과의 평판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어떤 경쟁, 어제의 자기 자신과의 비교,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번에 칼 포퍼의 그 우리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할 때 비트겐슈타인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비트겐슈타인 삶 자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 비트겐슈타인이 1889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사망을 했죠. 62세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재벌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비트겐슈타인 집안은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의 최강왕 카네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록펠러와 비견될 만한 부자였죠. 네.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 가문이 그 오스트리아의 그 카네기예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철강왕이에요. 그 당시 산업이 19세기 생각해 보시면 네. 철강 산업을 한다면 완전히 뭐 재벌 중에 재벌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도 아주 예술적인 소양이 깊으시고 그 비트겐슈타인 집안이 엄청 다복한 거죠. 형이 비트겐슈타인 위로 넷이나 있고 또 누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트겐슈타인 누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유명한 클림트 아시죠? 네. 네. 그 유명한 그림들 많지 않습니까? 네. 클림트가 비트겐슈타인 누나들 초상화를 그릴 정도예요. 얼마나 재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형들 같은 경우도 아주 뭐 떠르르했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그 형 중에 한 형이 1차 대대전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게 됩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그럴 때 뭐 아주 유명한 그 작곡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슈트라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형을 위해 가지고 그 왼팔 피아니스트를 위한 곡을 따로 만들었어요. 우와. 세계 최고급의 작곡가들이 이 집안의 아들을 오른팔을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왼팔을 피아노 참 그게 진짜 비트겐슈타인 형도 유명하거든요. 그 왼팔 하나 가지고 정말 그 엄청난 피아니스트 활동을 했는데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화려하고 대단한데 또 이 그늘이 큽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아들이 자기 가업을 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가 또 그늘이 졌는지 형 넷 중에 셋이 자살을 합니다. 넷 중에 셋이나. 네. 비트겐슈타인이 그 부잣집인데. 네. 비트겐슈타인이 12살 때였나 큰 형이 죽고 그 계속 몇 년 단위로 형들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 힘든 게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비트겐슈타인도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죠. 10살이 되기 전부터 우울증 비슷하게 앓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과연 좋은지 아무리 부가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가 좋고 해도 이 어릴 때부터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역학하는 분에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재벌 회장님인데 그 사주를 한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그 사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야, 이 사람은 골룡포를 입고 태어났고 골룡포로 평생을 누리다 가지만 이 골룡포 자락마다 눈물이 배어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엄청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들어있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골룡포 팔자지만 골룡포 자락마다는 눈물이 배어있다. 진짜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 집안도 이 비트겐슈타인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자란 같은데 사실은 뭐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그 자기가 진리 탐구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제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 나눠줘요. 다 형제, 자매, 다른 누이들 다 나눠주고 본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요. 절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직업도 뭐 수도원에 뭐 그 있지 않습니까? 정원사 같은 거 하고 네. 저 뭐 학교에 아주 시골 학교에 선생님도 하고 평생 그런 식으로 아주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진리를 탐구하는 입장에 선다면 윤리 존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친구라든지 가족들에게 다 뭐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고백하고 뭐 이런 뭐라고 할까 재산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이 자기가 이제 알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진리를 알려고 나아간다. 그럼 자기 삶도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행을 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수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오로지 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 공학을 전공했죠. 근데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뭐 역학, 유체 역학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학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수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논리적 구조, 그 언어, 수학도 결국 언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리,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형성되고 그것이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버트런트 러셀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러셀 우리가 또 말씀할 때 비트겐슈타인 이야기 잠시 했는데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비트겐슈타인이 유일하게 인정한 스승이 러셀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러셀하고도 항상 좀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만, 자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으면 그 부잣집 아들이 자원 입대를 하는 거죠. 그 자원 입대하고 좀 후방에 배치할 수 있는데 자원해가지고 제일 최전방에 가가지고 이 포탄이 날아다니는 연락병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관측병.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의 어떤 이런 것들, 삶의 어떤 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의 지적인 흥미로 죽음이 뭘까?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최전방에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사색과 연구를 그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논리, 철학, 논고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세계를 반영한다고 본 거죠. 네. 그림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왜 미국 그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 자 이제 전쟁 상황을 할 때 뭐 구축함 이런 거 그려놓고 야 구축함 이렇게 밀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 막대기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자 여기 그렇게 하듯이 이게 언어라는 것은 결국 세계의 어떤 모형 이걸 그림으로 그려낸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이 언어라는 것은 세계의 어떤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화시키기 힘든 어떤 그런 논리화시키기 힘든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로 그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도요? 사랑이 어느 딱 논리적으로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빈의 논리 실증주의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결국 이제 과학과 이제 철학의 임무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논증 가능한 명제를 우리는 TF로 분리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철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요런 어떤 논리 실증주의에 바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사실상 뭐 지대한 영향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비트겐슈타인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40살에 그게 아닌 것 같다 돼버린 거죠. 결국 말이라는 것이 일종의 게임의 규칙처럼 요렇게 규칙을 정하면 요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규칙을 정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게 게임이잖아요. 고도만 해도 우리 동네에서는 뭐죠 하는 거 규칙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도 뭐 쇼당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예.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는 뭡니까 낮에는 뭐 더 끝수가 높은 게 그거 하고 뭐 다 다르잖아요. 네. 밤일낮장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것도 그 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언어는 뭐가 중요하냐? 언어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황이 중요하고 경상도 말뿐 아니라 우리가 자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다 고 하는데 친구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친구가 둘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밤이 좀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물음표 할 때 가라는 거는 야 갈래라는 청유형도 되고 가 할 때는 야 진짜 갈까 말까 의문형도 되고 가 할 때는 그냥 가자라는 명령도 되고 다 달라지잖아요.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 언어라는 게 가라는 건 고다. 이렇게 딱 한 단어로 우리 과연 할 수 있냐 이거죠. 가는 거를 흉내내는 거고 반영한 게 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 가라는 게 어떨 때는 명령이 됐다, 어떤 때는 의문이 됐다, 어떤 때는 청유가 되고 다 달라진다.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흔을 기점으로 그렇게 또 다른 철학적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가 전립선 암인가 암을 앓게 됩니다. 근데 암을 앓게 되는데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죠. 자기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 맞쓴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를테면 응시한다고 해야 될까 받아들이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1951년 사망할 때 그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그 계속 연구하고 글을 썼다고 하죠. 자기는 어떻든 간에 끝까지 내가 일단 가는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틀 전까지 딱 쓰고 그 다음 날 이제 혼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이틀 뒤에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이제 곧 이제 당신은 사망하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멋진 말을 남기죠. 친구들에게 나를 아는 친구들에게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야.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본인 스스로 평가할 때도 네. 그랬나 보이죠. 네.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결국 뭐 워낙 많은 영향을 줬고 아까 현대의 어떤 언어 쪽으로 철학적 주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를 할 때도 엄청난 큰 영향을 줬고, 그리고 뭐 그때 유명한 그 케임브리지 천재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케인스. 네. 케인스 같은 사람이 항상 천재의 천재라고 불렀고, 그리고 신이 도착했다. 갓인 거요. 갓. 네. 케인스 같은 천재에게도 신으로 떠받들여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워낙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줬는데, 이 책을 보면 저는 몰랐는데 그 유명한 마왕 시네첼 있지 않습니까? 네. 시네첼이 영국 유학을 가지고 이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매료됐대요. 그래서 밴드를 비트겐슈타인의 밴드를 결성했다고. 맞아요. 잠깐 했었어요. 네네. 네. 맞네. 그렇죠. 2000년대 초중반인가 하여튼 그때쯤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비트겐슈타인이 남긴 뭐 유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 이제 요 조금 이제 자세히 한 번씩 들여다보기 앞서 가지고 네. 여기 저자가 서문에서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첫째,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물으라라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먼저 물어봐야 된다. 우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결국 알아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과정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낸다는 것. 참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서양의 철학의 주제는 항상, 문학의 주제는 나를 찾아내는 거죠. 자아 발견인 거죠. 내가 과연 누구인지 그 알아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비트겐슈타인도 이런 면에서 보면 서양의 어떤 인문 정신의 맥락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항상 했던 말이 철학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작업이다. 결국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결국 서양의 인문 정신의 맥락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이 철학은 건축하고 비슷하지만 본질은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 자기 정체성을 파악한다는 거, 우리 정체라는 것들, 나의 올바른 모습을 이제 사실은 파악해내는 건데 그거는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동양으로 치면 입신입니다. 입신. 네네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입신양명이잖아요. 근데 네. 첫 번째 입신입니다. 나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조언은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이 곧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라는 사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과 글로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글이 곧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 자체가 명료하지 못하면 우리 생각이 헝클어지게 되고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흐리멍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의 소음과 그 혼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좀 그런 괴팍한 지점이 많은 게 예를 들어 어떤 아름다운 장미꽃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네. 친구 부인이 아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해가지고 그 친구 부인 막 울게 만들었다는 네. 막 그냥 쪼아대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냐, 당신에게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아유, 피곤해라. 아유, 피곤해. 그래서 이제 언어를 본래 이렇게 끝까지 간 사람들, 예를 네. 들어 뭐 프레게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은밀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이게 나머지 이상해지거든요. 프레게 박사님은 집에 계십니까? 프레게 박사님 집에 안 계시고 정원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로 보면 같이 뭐 싸움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이상해져요. 나중에 뭐 유태인 음모론에 빠져들게 되고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비트겐슈타인은 어떻든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언어를 어떻든 간에 명료하게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의 근원을 항상 마주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비트겐슈타인과 맞섰던 칼 포퍼 같은 경우는 All life is problem solvin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봤는데 이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접근하지 말고 그런 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구성하는 문제라고 받아들인 내 사고의 틀을 항상 점검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문제로 받아들일까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건 네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표면적으로 집착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그 근원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면 결코 그 당신은 문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라질 때 비로소 해결된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문제는 사라질 때 비로소 해결된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누구도 나 대신 생각해 줄 수 없다. 우리 정프로님 맨날 이야기하는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 그렇습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생각해 줄 수 없으니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 요거죠. 이게 결국 불혹입니다. 남의 생각, 남의 의견, 남의 시선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유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의 의미를 찾아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본을 깊이 파고드는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 결국은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사회가 주어진 것,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자, 이렇게 요 나이 때는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 나이 때 차는 뭐 2000cc, 3000cc 가져야 되고, 요 나이 때 뭐 이런 평균적 삶, 뭔가 이상적 삶을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본을 깊이 파고드는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삶의 의미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는 사회가 주고 누군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과정에 있다는 거죠.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결국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트겐슈타인이 결국 했던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제가 좀 보다가 느낀 건데 사마천의 삶의 태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마천이 47, 48에 궁형을 당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환관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왜 이제 사기를 세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뭐 이런 게 있죠. 내가 내 문체를 떨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국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결국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입신양명 이름을 떨쳐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떨쳐야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울루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울루람, 울적함, 우울함 할 때 울루람. 이걸 어떻게든 간에 나는 뭔가 벗어나야겠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말한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이 되는 것보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울루람은 어떤 식으로 던져야 되느냐. 결국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 네. 이 내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꽉 찍어내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과정이라는 거죠. 양명이 뭐 어떤 결과로서 내게 양명을 온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울적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나는 끊임없이 무엇이 된 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내를 표현해야 될 것 같다. 이거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일종의 해결사가 아니거든요. 문제 해답 노트가 아니거든요. 네.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철학은 결국 뭐 똑같은 다 이야기입니다만 밑줄을 긋는 거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이제 혁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건 스토아파의 철학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네. 스토아파도 항상 주장한 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아예 객관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사라질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문제라는 것이 그거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재하냐 이거죠. 사실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각도가 존재할 수 있고 네. 이 문제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모두에게 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냐 이거죠.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5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지금 40 들어선 지 좀 됐는데 한 이제 초반이잖아요. 40 네. 초반. 근데 30대 때까지는 뭐 결혼이든 뭐 어떻게 내 직장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고민할 거리가 명확해가지고 네. 그쪽으로만 막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40에 되니까 확실히 지금 이 말하는 거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 뭐 두 번째 너는 어떤 언어로 너를 정리할 수 있니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정말 생각할 때인 것 같긴 해요. 너무 불명확하고 또 목표도 좀 흐릿해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숱하게 지금 마흔에 읽는 쇼펜하고 다 항상 마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흔까지라고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제시한 어떤 트랙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트랙을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흔에 좀 되면 이제 트랙을 어느 정도 반쯤 도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계속 이 트랙을 이대로 따라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 트랙 바깥에서 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트랙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한번 이제 고민해보는 시기 아닌가. 그래서 이때 과연 나라는 것은 무엇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마흔이 되니까 오히려 과정보단 결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남한테 보여지는 거. 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마흔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 좀 더 해요. 그런 결과들이 다들 보여지는 시기가 오니까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조차도 근데 어쩌면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결과와 얼마나 이 차이가 더 나는 이걸 이제 본다는 거잖아. 맞아요. 드러나 버리니까 그게. 그거 하지 말래. 네, 그걸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딱 이거죠. 바로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자꾸 그 사고 틀을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 갇혀갖고 세상을 해석하면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갖고 우리 지수님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 결과로서 이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는 것 같고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결과가 중요한 것 같고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사회가 쓰는 언어가 자꾸 나를 잠식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인 언어가 내 생각의 범위를 제한해 버리니까 결국 나를 이해한다는 게 그 사회 기준 말고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럼 나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서양적 기준이든 동양적 기준이든 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이라고 예전부터 우리 성현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따라간다면 나의 언어, 나의 생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사회가 주어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는 보석 같은 내가 있는데 이 보석 같은 나를 내팽개치고 사회가 바라보는 대로 이 기준만 갖고 나를 바라본다면 그건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전 뭐 다른 말들도 좀 뭐 와닿는 게 있습니다만 그 명확하지 않은 언어 이 부분이 이게 저도 뭐 그냥 일상생활에선 특히나 더 그렇고 심지어 뭐 이런 뭐 컨텐츠를 진행할 때나 이럴 때도 보면 그냥 일단 뭘 해야 되니까 막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주저리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때 내가 내놓은 말들이 얼마나 그냥 공해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야, 공해야. 나는 아니야, 너무 명확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공해였어. 언어가 너무 명확하지 않았어. 네. 아부의 언어. 불필요한 말과 의미 없는 소음으로 그 시간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그냥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말들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지금 정프로님처럼만 말을 해도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네. 그래? 저는 진짜 말을 제가 너무 못한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비트겐슈타인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데 그 언어를 명료하게 하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언어가 명료하다는 거는 그만큼 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안다는 것은 보통 언어에 대응되는 개념을 아는 거잖아요. 그 개념을 아는 거는 이렇게 카오스, 혼돈 속에 여러 가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막 하나로 뒤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 분리시키고 절단시키는 거잖아요. 질서를 주는 거죠.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수록 명료해진다는 건 그만큼 내 세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감정의 표현의 폭도 넓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뭐 글에도 읽었고 요즘 젊은 뿐 아니죠. 다 똑같은데 뭐 젊으나 늙으나 다 똑같은데요. 하는 말이 짜증나, 기분 나빠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도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 내가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분노와 배신과 이게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주변의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느낀 게 다르고 회사에서의 어떤 동료, 상사 다 다른데 그걸 무조건 다 짜증나, 열받아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세계란 건 어마어마하게 좁고 제한되고 감정의 폭도 적거든요. 그렇게 감정의 폭이 적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선동당하기 쉬워요. 감정의 폭이 넓고 깊은 사람일수록 남의 어떤 말에 쉽게 선동당하지도 않고 자극당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감정의 폭이 좁고 그런 개념밖에 모르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조금만 해버리면 그냥 거기에다가 쉽게 휙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그냥 대박 미쳤다. 네네 그밖에 모르고 이거밖에 없고 안 좋은 건 짜증나. 열받아. 이거밖에 없고 실제로 근데 그 좋고 싫음에 대한 감정의 단어가 지금 저도 이게 막 떠오르진 않거든요. 저도요. 뭐 화딱지 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뭐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바로 언어만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행태들 똑같이 그밖에 안 됩니다. 그 언어밖에 못 쓰기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적 아니면 아군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다양한 스펙트럼 다 사라집니다. 좋다 아니면 싫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복잡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한 감정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좋으냐 싫으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계도 좁아지고 감정도 좁아지고 삶도 좁아지고 열린 마음이 안 가져지겠죠. 그러면 그 삶이 과연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의 삶이나 나를 돌아보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언어를 명료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내가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자기중심성, 개체성에 집착하는 한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나만이 중요하고 나만이 소중하고 나에만 집착하는 사람. 그럼 결국 내 욕망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항상 남과의 경쟁 비교라고 했잖아요. 평가를 항상 전제로 하면 진리는 평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진리는 수행이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야 내가 오늘 너보다 더 진리에 나아갔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게 바로 그런 말 같습니다. 근데 그걸 왜 우리 못하냐? 그 자기 중심성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은 남들에게 나눠줬는지 모르죠. 결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아예 돈과 그리고 자리나 이런 걸 다 버렸단 말이죠. 항상. 그러니까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삶에서 느낀 게 불교의 수행자랄까 종교의 수행자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거든요. 네. 일단 다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어떤 에고가 비워지고 진리가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 개인에 대한 욕망을 대체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왜 이제 진리에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하면 결국은 그게 오히려 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글을 보면 예전에 이제 이병주 작가 소설가 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스승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스승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진정한 스승은 나 자신한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교육은 시작된다. 가르침, 배움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나의 스승은 나라는 것들. 네. 이것하고 이제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료하고 논리 실증주의고 그래서 다 나 자신을 버리라.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게 결국 뭐냐면 결국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밌는 말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마라.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말인데 이게 바로 이해 나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마라. 타인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하라. 야, 이거 상당히 무서운 말 같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하라. 이거 참 멋있기도 하고 무서운 말 같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거는? 이거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이 인터뷰에 나온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하라는 비트겐슈타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그 문영배 현재 그 소장 권한대행 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김정환 선생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왜 내가 이제 지방에서 판사를 계속하게 됐느냐. 인권 변호를 하고 싶었는데 인권 변호사를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정책 상황도 이제 많이 좀 문민정부가 들었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인권 변호사는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다 이거죠. 자기 자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정도의 그릇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 그러면 끝이 안 좋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했을 때는 끝이 안 좋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지방에서 내가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타인을 위해 헌신을 할 때 말로 가장 자기 자신을 잃기 쉬운 순간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유학에서도 공자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장자 이쪽에 다 이야기하는데 항상 마음을 굶겨야 된다고 하거든요. 심재라는 말을 하죠. 장자에 나옵니까? 도자에 나옵니까? 뭔가 정치를 하고 이럴 때 나는 이제 타인을 위한 인도주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다. 그럴 때도 굶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런 욕망이 사라져야지 정말 진정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아마 뭐 저는 이제 100% 이해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이제 생기잖아. 네.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이런 짓을 하든 저런 짓을 하든 어쨌든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헌신하는 거니까 왜냐면 그 가치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이다 보니 네. 내가 이제 스스로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좀 약간 뒤로 하고 일단은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내가 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대충 넘어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더 위험한 순간은 아닌가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을 위해, 그러니까 남에게 헌신하는 할 때야말로 그때 진짜 조심해라. 지금 언어 명확히 하고 있는 거 맞죠? 잘 안 됐어. 또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나오나 봐 나 이제. 근데 이게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마라. 이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거든요. 이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통제하고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왜 우리가 그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참선을 하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게 불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니까 잃어버리 이러면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느낌 같아요. 자기 통제는 의식이 없어지는 게 삼매경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끊임없이 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에 보면 그 조니 데비죠. 네. 그 이름 뭐죠? 그 선장. 조니 데비. 있는데. 네. 네. 하여튼 조니 데비. 네, 조니 데비. 그 여러 선장들 모여가지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뭐 회의를 할 때 까불까불 한단 말이죠. 아유 뭐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 선장 한 명이 딱 그 이야기 해주죠. 그럼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라네. 라고 딱 한마디 해주거든요. 이런 맥락하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일단 내가 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 이제 그걸 안 잃겠지.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때 자기 자신이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말이 뭐 그냥 뭔가 하나가 고정적으로 실체로 있다기보다는 이제 끊임없이 형성해가는 그 흔히 여기서 보면 이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라든지 그 불명료한 혼돈의 어떤 세계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자기의 질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내 책에도 있지 않나? 이 내용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야지 그냥 우리가 이제 깊이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약간 조금 들어갔다 말았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에너지 모아서 뭐 하나라도 깊이 생각하는 그
잠깐이 필요하지 그냥 조금씩 생각하다 보면 뭐랄까 지구로 따지면 그냥 지각에서만 그냥 깔짝깔짝하는 거지 그 외핵과 내핵을 꿰뚫는 그 본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먼저 자주 그래도 쬐끔이라도 들어가는 버릇을 좀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저는 꼭 이렇게 좋은 글귀나 내가 그래 나를 좀 들여다 봐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붙여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앞에? 예. 책을 놔두든 아니면은 뭐 내가 어디든 볼 수 있는 포스트잇을 붙이든 그러면은 좀 더 자주 아니면은 좀 더 깊게 그거를 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스스로를 물리적으로 가둬야 돼. 그냥 뭐 이런 일상생활 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안 돼. 제가 볼 때 이거 안 됩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뭐 시간 되면 사흘이든 나흘이든 방에 딱 자기를 잠궈 놓고 정말 필요한 음식물 섭취할 때만 잠깐 나와서 먹고 들어가 다시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요? 그러면 내가 5년 동안 잠깐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나는 차라리 사흘 나흘에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더 절약이야 그게. 그 실천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가요? 1년에 며칠씩 휴가 갈 때 아예 연락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책만 들고 와서 그렇죠. 하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무슨 산장 같은 데 들어가고 일주일 뭐 이렇게 그냥 그것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지. 깨짝깨짝 하는 것보다는. 깨짝깨짝은 난 의미 없다고. 사실 이슬람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5번씩 그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라마단 같이 금식을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는 물도 안 마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수행도 좋고 그런 형식으로 자기 몸에 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몸에 강제하는 게 결국 마음을 바꾸는데 아주 오히려 유효하거든요. 우리가 왜 꼭 단식원까지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뭐죠? 카톨릭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뭐 예전부터 템플스테이도 합니다만 그런데 가가지고 불교 같은 경우도 템플스테이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약간 무문관 수련하듯이 흉내내 가지고 정말 그 문이 자그만데 들어가가지고 고기로만 밥 주고 며칠 시험할 수 있어요. 아예 못 나와요. 그냥 완전 정말 그렇게만 내가 할 수 있게요. 무문관 수련. 원래 스님들 같은 경우 무문관 수련할 때 딱 그걸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간 그 문을 안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근데 오히려 시간도 절약이고 진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하여튼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좀 고립 내지는 하여튼 가둬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한두 시간 하면 미칠 겁니다. 한두 시간 해보면 막 스마트폰 보고 싶고 워낙 이제 우리는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너댓 시간 지나고 막 불안함 좀 지나고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딱 지나면 아마 훨씬 더 뭔가 진짜 생각할 만한 이 준비가 좀 될 거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 짧게 뭐 잠깐 해봐요. 뭐 어디 카페 가서 그냥 잠깐 멍 때리 안 된다. 언어가 아주 명확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실제로 뭐 비트겐슈타인도 결국 자기 자신을 항상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여기 그런 말이 나오죠. 너를 먼저 변화시켜라. 그게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변화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맨날 세상 변화시킨다고 내가 이거 뭐 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너부터 변화해라.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1900 언제입니까? 세계대전 이후로 시를 레알리즘입니까? 하여튼 초현실주의가 나오면서 그때 중요했던 게 이 사람들의 모토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자. 너를 먼저 변화시키라 했거든요. 개인을 먼저 변화시키자. 그 이후에 이제 막시즘 쪽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나오는 건 이제 세상과 나를 동시에 변화시키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비트겐슈타인 말처럼 일단은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하듯이 먼저 무거운 거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지금 말씀대로 일단 나를 옥매는 뭔가 나의 욕망, 내가 집착하는 어떤 맛있는 음식, 옷, 그리고 뭐 내가 자유롭게 뭐 하는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인위적으로 좀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고립하게 만들 때 이게 금욕이 아니라
그게 지금 여기 그런 말입니다. 혁신을 하기 위한 실천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참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맨날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실패한 것에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남이 나에 기대하는 것에 또 허덕거리고 필요 이상의 소유물을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우리를 사로잡고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말들이 맞네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가는 정치 혁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혁명가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 자신을 부수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돈수 한 번 깨달아 가지고 한 번 깨우쳐지는 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은 약간 도노 점수 같습니다. 영광에 취해 자만하는 것은 마치 눈 덮인 산을 오르다 방심하는 것 같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끝없는 추락을 맞이할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그 수행을 해서 나아가는 거죠. 한 번 깨달았고 끝났다 이런 게 아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점검하고 내가 진짜 깨달았는가? 내가 진짜 철학적 진리를 알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혁신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업적을 남긴 논리철학 논구를 내고 나서 또 철학적 탐구로 또 다시 업적을 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듯이 이런 어떤 자기 부정의 정신들이 갈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야.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인데 예. 세상에 얼마나 몇 명이나 그렇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는 하셨네. 죽음이 두려우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이유가 뭐 무서운 거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후회 때문이라는 후회. 내가 삶을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건데 후회 없이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 완전히 한번 솔직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지 판단을 잘 해보고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아니면 죽을 각오로 와이프나 남편에게 이 책 한 권 들고 나 4일 동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좀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죽겠지. 그럼 죽잖아. 아니 한 번쯤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사실 우리가 뭐 얼마를 삽니까? 뭐 80년 산다 치고 며칠인지 뭐 내 계산은 잘 안 되지만 그 중에 닷새 혹은 일주일 그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아니 그 닷새 아니라 사흘이라도 좋아. 사흘이라도 정말 완벽한 차단을 하고 한 72시간만 물리적으로 나를 가두고 한번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면 아마 그 사흘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석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지금 죽음 이야기하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전쟁 때 직접 이제 자기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철학이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2시간 후에 죽을 수도 혹은 몇 년 후에 죽을 수도 있다. 내 죽음의 순간을 알 수 없으며 그것을 막거나 대비할 수 없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후회가 없어야 되니까 후회가 없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비트겐슈타인은 다 던져주고 다 나눠주고 결국은 나는 멋지게 살았노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결국 뭐냐.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암을 선고받았는데 그거 치료에 그렇게 예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네. 왜냐? 난 두렵지 않고 지금까지 나가 원하는 만큼의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념에 따라 살았다는 거죠. 불필요한 물질적 풍요도 거부하고 명예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았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죠. 우리 정프로님이 좋아하시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그 작가 카잔스차키스의 묘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원하지 않고 두려운 게 없으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죽음은 본인에게 두렵지 않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언제나 비참한 선택임을 나는 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결정할 수 없으며 자살을 진지하게 떠올려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결국
성급한 자기 방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자살은 9살 때부터 우울증 앓은 사람이에요. 형도 셋이나 자살을 했고 2차 세계대전 와중에 또 나치하고 협상을 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가족을 건져내야 되니까 이 정말 모든 돈들을 다 지불하고 이제 이런 온갖 현실의 문제도 절대 회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고민과 또 이분이 사실 성적으로 일종의 일반적인 성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성애자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영국 유럽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도망치는 행위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나의 철학적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에 자기는 도피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갔다. 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이제 읽어보다 보면 네.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의 어떤 정말 도력 높은 수행자의 삶하고 전혀 다른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자,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꼭 뭐 나이를 떼서라도 비트겐슈타인의 사상과 글들을 좀 쉽게 만날 수 있는,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직접 여러분이 혹시 정말 철학에 완전히 뭐 심취 있는 분이 아니라면 비트겐슈타인 책을 그냥 바로 읽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요런 책부터 먼저 한번 접근을 편하게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비트겐슈타인 원책을 읽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괜히 잘못 손댔다가 비트겐슈타인이랑 너무 멀어질 수 있거든요. 저같이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새로 책이 나와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임재성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 나온 책 마흔에 읽는 비트겐슈타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책 또 나오면 종종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